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선사시대, 르네상스, 또 인상주의 시대에 미술과 과학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알아봤습니다. 과학, 미술을 만나다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카이스트 원광현 교수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참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들려주실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20세기가 되고요. 네. 20세기는 복잡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예술도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과학도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또 어떤 연유로 또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복잡해진 과학이 미술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현대미술은 왜 이해하기 힘든 것일까? 디지털 아트는 과학일까 예술일까? 과학, 미술을 만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이론은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처럼 현대물리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미술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는데, 카이스트 원광현 교수를 통해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뭐 결론 아닌 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과학인가 예술인가라고 했는데, 오늘의 핵심 제 메시지도 역시 오늘도 제 옷차림에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빨간색 샤츠가 아닌데 오늘은 색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빛 얘기했죠. 네. 근데 오늘도 역시 빛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 색깔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빛의 본질, 또 빛에 들어가 있는 사상, 또 현대 기술, 이제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 볼까요? 어제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인상파 그림이죠. 네. 아마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고흐의 그림. 참 저 그림을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맞아. 내가 왜 전에는 내가 밤 하늘을 내가 저렇게 못 봤지? 저게 정말 밤 하늘일 거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미술, 과학 얘기하는데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도 쉽게 얘기해서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림은 없어요. 아마도 인상파 그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 닿고 우리가 또 아주 잘 즐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상파 그림을 또 좋아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공부 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아마 화풍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공부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20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전에 그래도 뭐 뉴턴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중학교 때 뭐 물상 시간에 이것저것 공부한 거 기억나는데, 참 뉴턴도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뉴턴 때 과학은 눈에 보였거든요. 뭐 진자 얘기 나오면 실제로 흔들어 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즉 눈에 보이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다루기 시작해요. 근데 역시 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미술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쪽 다 복잡해지고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예술이야? 이거 어떤 게 또 과학이야?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 들어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과학이 이제 상당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현재가 아닌 과거, 또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학자죠. 먼저 한번 다윈을 볼까요? 다윈은 20대 초반에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딴섬
갈라파고스인가 그 섬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내려서 주위를 보니까 굉장히 다른 식물,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방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동물의 뼈들, 또 화석들을 봅니다. 또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를 떠나서 또 세계 일주를 해서 인도네시아 부근까지 와요. 거기서 또 원주민들을 봅니다. 그 원주민들의 생활을 보니까 굉장히 미개해요. 자, 그것은 이러한 원주민들이 미개하고 생각이 그 충분히 깊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더 그 고유의 인간 고유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문화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회나 협회 가서 이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핵심은 뭐냐? 옛날에도 지금과 같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는 뭔가 달랐고 미래도 다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우주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아다시피 굉장한 그 반발을 샀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온 세계의 그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인간도 옛날에는 우리 인간과 다른 종족이었을 것이다.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도리어 더 원숭이와 가까웠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쇼킹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또 그 당시에 언론에서 그 원숭이처럼 생긴 다윈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다. 다윈을 그 조소하는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세계는 계속 변해요. 동물도 모양이 바뀌고 식물도 바뀌고 심지어 사람조차 형태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한 예술 또 우리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확산이 됩니다. 즉 세계를 보는 눈이 정적인 세계가 아니고 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아르누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또 새로운 스타일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유행을 합니다. 이 아르누보가 반드시 이 진화론에서부터 만들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대상이죠. 네, 시대사조입니다. 아르누보의 그 그림이나 건축물들을 보면은 뭔가 계속 움직여요. 계속 변하고 계속 바뀝니다. 작품에서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르누보는 예전에 다른 그 인상파나 다른 것과 달리 단지 그림에 머물지 않고 건축, 또 음악, 그다음에 패션, 온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보이는 그림은 이제 실내 그 장식인데 그 실내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그 아르누보적인 그러한 그 경향이 많이 유행을 하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는데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는 한 상점이 있어요. 근데 그 상점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점 전체를 1900년대 초반에 아르누보 형태로 다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 아르누보 형태가 그 비엔나의 일종의 관광 상품화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회화만이 아니고 모든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르누보의 그 스타일이 이제 그 글로벌화 돼버렸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회화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만약에 있는 그 나무들을 아마 그대로 그렸으면 나무 자체가 당연히 물론 생물이니까 생동적인 그림이 됐겠지만 또 그거와는 달리 굉장히 장식적이면서 또 계속 변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그림은 다름 아닌 클림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클림트는 그 아르누보의 한 형태인 그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비엔나 분리파를 이제 처음 만들어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엔나 그 분리파가 이 클림트를 중심으로 또 다른 건축가 또